가상화폐 시장이 계속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뛰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을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연결합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는 동학개미라고 해서 주식 시장이 들썩였는데 지금은 그 붐이 가상화폐 쪽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그 흐름이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기존의 암호화폐 생각하면은 뭐 사기다, 투기다, 뭐 도박이다라는 생각에서 이 암호화폐라는 것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고 또 그 이 중에 하나가 현재까지 암호화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가고 있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주식시장보다 더 몰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예, 그런데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세 타다가 최근에 한번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금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네네. 그렇게 출렁거렸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저는 그냥 조정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김치 프롬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은성수 금위원장님이 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또 투기적 어떤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 있던 그 자금이 다시 이제 코스닥 쪽으로 간 것도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조정 기간을 좀 거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번 떨어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동반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만 현상이 아니고. 네네. 그래서 과연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지적을 하신 분도 계시던데. 아니요, 영향이라기보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이라는 게 뭐 정부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했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예. 그 영향이라기보다는 좀 근데 이제 암호화폐를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아차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도 그렇고 뭐 아마 그걸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맞는지 모르지만 자본소득법인가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암호화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암호화폐가 좀 조정 국면을 지금 겪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최근에 한번 출렁했던 게 사실은 이게 암호화폐가 한 4년 전부터 한번 크게 유행했다가 그 다음에 한번 폭락장을 거쳐서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과거에 한번 푹 떨어진 건 왜 그랬었죠? 예, 그때는 사실은 암호화폐 인식이 아직 안정화가 안 돼 있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계적인 어떤 금융 컨설팅 업체라든지 대기업들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사실은 반반이었습니다. 예.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4년이 흘러가면서 이제 세계적인 옛날에 부정적인 보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어떤 기관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어떤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게 되면은 보통 하이퍼 커브 곡선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쭉 갑자기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급락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천천히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상승 곡선입니다. 여러 가지 최근에는 또 뭐 큰 손이나 기관들도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예, 그런 걸 본 거죠, 일반인들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큰 기관들이 투자한다는 얘기는 이게 사기나 도박이 아니구나. 어떤 자산으로서의 인정을 이제 받는 추세구나라는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안정화된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암호화폐 투자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2030 세대다 이런 진단도 있던데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세대별로 다 하시고요. 예. 이번에 암호화폐 붐이 일어났을 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특수한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아마 암호화폐가 붐이 나면서 한 1, 2개월 내에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새로 이제 이쪽 시장에 들어왔죠. 그 중에 한 63%가 이제 2030 세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고객이 됐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럼 2030 세대들이 주식 붐일 땐 주식으로 몰렸다가 이번에는 다시 가상화폐 쪽으로 몰렸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2030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옛날부터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특성도 일조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어떤 뜻이냐면요. 그동안 이제 소위 말하는 2030이 보는 기성세대,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에서는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보혁명 시대에서는 이제 IT 기업들에 대한 주식으로 돈을 버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요새 부동산 급등 드러나고,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도 이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젊은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을 갈구했던 것 같아요. 예.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암호화폐 시장이 제한 시장으로 나타난 겁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나온 거고, 시장에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 사기나 도박이 아닌 좀 나름대로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에 눈을 뜨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 우리 청취자분들도 갖고 계실 텐데요. 이 주식이나 부동산은 어쨌든 실물 자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금도 마찬가지고, 뭐 나중에 화폐로 교환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암호화폐가 실물 자산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이 화폐라고 하면 이게 유동성이라는 게 뭐 1% 많아 2% 움직이는데 뭐 이 암호화폐는 뭐 70%씩 50%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과연 화폐 개념을 넣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 암호화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폐라는 용어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무슨 화폐가 절대로 될 수 없다. 화폐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암호화폐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 개념은 아닙니다. 예. 그 원어가 이제 크립토 커런시다 보니까 암호화폐로 번역한 건데 사실 암호화폐의 그 목적은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예. 디지털화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씀드리면 뭐 우리 뭐냐면 이제 옛날에 우리 지금 현재 쓰는 건데 지폐가 있지만 수표가 있잖아요. 예. 수표가 화폐냐 아니냐 논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상품권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카드 사용하면 포인트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의 자산을 표현하는 수단이지 암호화폐는 우리는 화폐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실체가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사실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실체가 있나요? 예. 소프트웨어가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1990년대에 이제 정보혁명이 일어날 때 소프트웨어 가치를 어떻게 매겼냐 가지고 수없이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아하. 요 근래에는 인공지능 아시잖아요, 알파고. 예. 네, 알파고가 실체가 있나요? 알파고의 내재적 가치가 무엇일까요? 예.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그 내재적 가치를 표현하는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암호화폐도 가만히 살펴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무형의 자산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내재적 가치는 바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유무형 자산의 가치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예. 이런 오해들을 좀 푸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반발하는 게 과세를 매기겠다, 여기에 대해서. 네네. 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뭐 당연하니까는 과세를 매긴다고 해서 뭐 그렇게 반발할 건 아닙니다만 문제는 보호는 해주지 않고 규제만 하면서 과세 대상을 매기는 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네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게 뭐 주식시장처럼 규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정부가 해야 되는지 금융당국이. 네. 왜냐하면 24시간 이게 또 움직이는 것이고 주식과는 다르게 또 전 세계 시장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우리만 규제해서 보호해주기도 어렵고 교수님은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이 세금 문제하고 이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저는 세금은 솔직히 좀 너무 급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은 소득 있는 거에는 과세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예. 이제 그거를 부정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예. 그런 과세를 하게 되면은 과세에 대한 형평성, 합리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용어 때문에 주식거래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정부가 정책을 피잖아요. 예. 코스닥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뭐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정책을 피는 것 중에 그 세금 혜택도 있는 거죠. 예. 네, 과세를 하지만은 공제액을 5천만 원 하고 뭐 거래세로 20% 하고 뭐 이런 걸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 과세할 때는 정부는 현재 암호화폐를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지능이라든지 뭐 방지 대책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그러다 갑자기 이제 과세를 하신다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러니까 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예. 암호화폐라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스닥이나 코스피보다 큰 대한 시장이 생겼는데
현실적으로 생기고 거기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외국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다들 인정하십니다.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정치권이나 몇 분들이 제안을 했더니 예. 금융위원회 담당자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암호화폐 제도화, 세계적인 흐름은 암호화폐 제도화는 아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 암호화폐를 제도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는 법으로 만든 데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모든 나라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하게 합니다. 예. 근데 규제를 강하게 하는 그 밑바탕에 금지를 안 해요. 예. 금지가 아닌 규제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부정하고 금지하면서 규제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세계적인 흐름은 규제를 하고 또 제도화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지금 현재까지는 과세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탈세나 범죄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관리해야죠.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래서 암호화폐 인정 안 한다? 그럼 그런 사례들이 더 음성화되겠죠. 예. 그러면 더 사회적 문제라든지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문제가 많을수록 정부에서는 관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자, 그런데 아까 거래소 말씀해 주셨는데 거래소가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해킹에 취약한 거래소도 있고 네네. 또 소위 말하는 먹튀하는 거래소도 생겼고.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좀 금융당국이 나서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요. 예. 금융당국이 나서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암호화폐라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인정을 하고, 예. 인정을 하고 소비자 보호가 제일 중요하죠. 투자자 보호가. 예. 그러니까 뭐 먹튀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대상이 암호화폐 거래소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하셔야죠. 예. 주식시장 관리하듯이. 그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 체계를 인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게 특검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보호 체계 ISMS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공시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조건들 예를 들어서 먹튀를 방지할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을 만드셔야죠. 그러면 현재 일어나는 상당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치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제가 볼 때 앞뒤가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뭐 교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도박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게 아마 유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그럴 텐데 네네. 특히 20, 30대를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영끌해서 투자했다가 그게 조금 잃게 되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한다. 예. 그러면서 뭐 70%, 100%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정부에서 관리가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주식은 하루에 30% 이상 뭐 30% 이하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그게 사이드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암호화폐 거래소 적용하시면 되잖아요. 아하,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희도 영끌이나 무슨 뭐 빚내서 하는 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도 뭐 영끌 없나요? 주식시장에도 뭐 빚내서 하는 거 없나요? 그건 모든 시장에 다 있는 현실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없어서. 이게 뭐 암호화폐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통용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 전문가들 또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예측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의 반 이상 떨어질 거라는 사람도 있고 교수님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뭐 정확히 예측하는 건 저도 신이 아니니까 항상 주식은 안 그런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긍정적인 쪽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들의 입장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고요. 부정적인 사람의 논리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 건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지만 큰 대세는 아닐 거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화이트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헤럴드경제 배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2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13명이 늘면서 이틀째 500명 안팎을 유지했는데요. 지난주에 800명대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주말이나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에 따른 어떤 주간 패턴을 반복하는 그런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주와 그 직전 주를 봐도 월요일, 화요일에는 500명대 이렇게 가다가 수요일부터 700명대로 치솟아서 주중 내내 700명대, 700명대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었는데요. 연일 이렇게 500명에 7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위중증 환자 수도 다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인 이번 주에 시설별, 그룹별 방역 관리를 강화해서 확산세 반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512명. 그런데 지금 제가 실시간 확진자를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 오후 6시 24분 509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라면 내일은 또 700명이 넘어서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역시 주말, 오늘 숫자가 적은 건 주말 영향 탓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처럼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데 그러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정부의 발언을 보면은 최근 유행이 가파르게 확산하는 건 아니다. 라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여러 가지 방역 지표와 또 사회적인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오늘도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가파른 증가세는 억제하는 단계라면서 이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 또 방역, 의료 부분을 모두 고려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거리두기가 의료적인 대응 여력 확보하고 또 연계가 된 만큼 또 위중증 환자의 비율, 또 환자 구성과 치명률 등을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또 치료 역량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또 위중증 환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나 항체 치료제 등을 통한 환자 관리도 가능한 범위에 있다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확진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우리 사회가 지쳐있는 사회적 수용성도 그렇고 또 병상 등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꼭 올려야 한다, 거리두기를 올려야 한다라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거리두기의 1차 목표는 의료체계의 붕괴가 일어날 만큼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면서 이번 주에 방역 관리를 강화하면서 차단 속도 또 추적 속도를 높이면은 단계 격상이 없이도 증가세를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노바백스 CEO와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죠? 예, 일단 정부는 노바백스로부터 총 2천만 명분의 이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기로 계약한 상태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회장과 면담을 하고 국내 사용 허가와 관련한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노바백스 백신이 일반 냉장고 온도로 보관하면 되고 유통기간이 긴 것이 장점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칭찬을 하면서 또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평가를 하고 또 이게 한국의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위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문 대통령이 말을 하자 어크 CEO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면서 웃음을 보이기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기업하고 충분히 협력을 해서 원자재, 부자재를 확보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의 협력이 더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는 지난해 벌써 노바백스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번에 당국의 허가가 난다면 기술 이전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다면 내년 또 올해 말 백신 문제는 전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관계 당국이 여러 가지로 기쁨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또 노바백스 백신이 또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두고 생산이 이루어지면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예, 좀 두고 오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특위 가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부동산 특위 첫 회의에서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도 부동산이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 결자 해지의 각오로 꼬인 매듭을 반드시 풀겠다라고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건 없지만 어쨌든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가 본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공시지가가 6월 1일자로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는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늦어도 5월 중순 전에 발표할 수 있다라고 본다 네. 말을 했고요. 일단 논의 대상 1순위는 이 주거 약자에 대한 LTV, DTI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 또 두 번째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당내 의견이 좀 여전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과연 속도감 있게 정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두고는 좀 의원들 간의 정책이 좀 중구난방으로 쏟아져 나온 이후에 혼선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는 다만 종부세도 부동산 특위의 검토 대상에는 포함을 하되 이 부과 시기가 오는 11월로 다소 여유가 있는 만큼 후순위로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경제 소식도 좀 들어보죠.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깜짝 성장을 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6%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죠.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서 한국 경제가 1.6% 성장을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경제 규모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 시장이 예상을 좀 웃도는 성적인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연간 3% 중후반대의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관측입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 소비의 회복이 두드러진 게 좀 고무적인데요. 한국은행 측은 설 연휴에 귀성을 못하는 대신에 선물을 많이 한 데다가 또 2월 중순 이후에 거리두기나 영업 제한이 일부 완화가 되면서 대면 서비스 소비 쪽에서 소폭 개선이 나타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졌다라는 소식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 당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수출이라든가 투자, 심리, 경제 지표 전반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것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박성준 전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상화폐 강풍이 뜨겁습니다. 결국 정치권이 제도권 편입 논의를 시작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서 불법 다단계, 자금 세탁, 투자 사기 같은 불법 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 국내 4대 거래소의 일평균 가상화폐 거래량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루에 약 9조 원대라고 하면서 해외 거래소와 비실명 서비스 이용자 등을 포함하면은 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상자산의 시장 상황, 또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면밀히 살펴서 이해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최근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 홍 의장은 이게 자본시장법에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대신 해명을 하면서 보호할 수 없다고 한 거를 그게 불법인 것처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 도박은 불법이지만 가상자산은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보는 것이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예. 정치권이야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는 것이고 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편입 연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만 금융당국은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가상화폐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좀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급증하는 거래 규모에 비춰보면은 관련 법이나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에 가상화폐 시장은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당국의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에 이 특정 금융정보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등록 여건을 못 갖춘 200여 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가 예. 뭐 이른바 은성수의 난이라고 부를 만큼 20, 30대를 중심으로 민심이 좀 무섭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가상화폐를 좀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어쨌든 현재 지금 기준으로서는 투자자 보호를 받기 힘들고 리스크가 굉장히 큰 투자다. 책임은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라는 걸 새기면서 각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예. 하나만 더 마치죠.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한상의, 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함께 5개 단체 명의로 청와대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 경제단체는 건의서에서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업의 잘못된 관행이나 일탈은 엄격한 잣대로 꾸짖어야 하지만 기업의 본분인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 관련돼서 여론조사한 것 보면 여론조사 역시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된다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반대보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화두가 공정이었는데 이런 거 보면 재벌 회장에 대해서는 그 공정 기준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오늘 오후에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 기자들과 만나서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에 관련해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이라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향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는 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에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구속된 상태인데요. 이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년 넘게 수감 생활을 했었고 그러다가 2심에서 풀려났었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보면 전체 형량의 한 절반가량을 채운 상태라고 합니다. 예. 만기 출소는 내년 7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과연 이제 정치권 또 청와대가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지 입장이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년 6개월 실형 받고 형을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도 또 남았거든요. 예, 그것도 남아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좀 정치권 논의 또 돌아가는 상황을 좀 지켜보죠.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동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내년 대선 국면을 이끌어 나갈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죠.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당대표 출마 선언한 주자들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예, 지난번 저희랑 인터뷰할 때는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였고 이번에는 후보로 나오셨고 이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전당대회 시작이니까요. 자, 우선 당대표 출마 결심 이후부터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대선이 있는 해기 때문에 당의 안정과 단결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 하나는 이제 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야 하는 어떤 그런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참패로 끝나면서 저희 또 국민들이나 당내에서도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4.7 재보궐선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수
수도 있다라는 그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뭐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변화와 혁신, 특히 우리 지금 당 내에서는 뭐 일부에서는 뭐 민주 빼고 다 바꾸자, 또 뭐 민생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민주당이 그간 가져온 어떤 가치나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의 토대 위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많은 성과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고칠 것인지 또 지킬 것은 무엇인지 이런 판단 속에서 평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당의 안정, 단결, 뭐 또 혁신, 변화, 문재인 정부 성공의 뒷받침 이것은 뭐 다른 후보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홍영표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이유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뭐 당도 어렵고 또 뭐 문재인 정부도 이제 집권 말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게 저는 단결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을 다 그만두더라도 5월 1일 이제 당대표 선거 끝나면 본격적인 이제 대선 경선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이게 대선이 있는 해는 항상 당이 이제 뭐 갈등도 많고 또 분열까지 되는 것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극복하느냐 하는 과제가 있고요. 또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우리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원들이 많이 이렇게 분열돼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특히 저희가 이제 80만 권리당원인데 이분들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하나로 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은 저 홍영표가 가장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내가 책임자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그 지금 나름대로 캠프마다 뭐 자체 여론조사도 하고 뭐 또 의원들이나 대의원도 접촉도 하고 할 텐데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제가 좀 늦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송영길 후보는 10년 전에 이제 수석 최고위원도 했었고, 그렇게 이제 10년 전, 그 이전부터 전국 선거를 해본 경험도 있고, 최근만 해도 당대표 선거에 이제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이제 인지도나 조직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막바지에 오면서 당원들이 지금 위기를 누가 잘 돌파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도 성공하고 또 그 전제 위에서 대선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누가 적합하냐 이런 판단하면서 저는 지금, 약간 제가 앞서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룰을 보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 당원 5% 이렇게 돼 있는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이 85%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결정이 된다. 근데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이 거의가 이제 친문 성향이니까 새 후보 중에 가장 친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홍영표 의원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거기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 당의 이제 당원들은 모두가 친문이죠. 사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저는 친문, 비문 구도는 그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스펙트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새 후보가 각자 이제 모든 것을 바꾸자, 민생으로 돌아가자,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이런 걸 하자 이렇게 이제 각자 주장이 다른데 제 말에 그래도 많이 공감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후보들하고 인터뷰할 때도 다 친문이다. 그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긴 합니다만 어쨌든 언론에서는 친문이니 비문이니 주류니 비주류니 이렇게 갈라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가 2018년도에 전당대회를 한번 했거든요. 예. 그때는 누가 진짜 친문이냐는 경쟁이 아주 치열했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기억나시죠? 예, 예. 그랬는데 이제 뭐 우리 지금 뭐 정치사를 보면 항상 이제 집권 말기 또 뭐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면 이제 차별화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생겨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계파 논쟁인데 뭐 저는 사실 뭐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 또 이런 일들이 또 재현되는구나 해서 참 씁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개파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네네. 그 후보들 간에 조금 정책적으로 공약적으로 다른 게 아마 부동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뭐 송영길 후보는 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90%까지 대출 완화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의원님은 이 종부세이나 뭐 대출 규제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종부세 인하는 반대합니다. 예. 네, 지금 현행 9억을 그냥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특히 뭐 종부세 1가구 실소유자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또 감면해주는 조치들이 있어서 사실상 거의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까지 건드려 놓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보유세 중에서 공시지가 때문에 작년에 대폭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기에 또 연동해서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 이제 중산층과 서민들에 세부담이 좀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공시지가 현실화라든지 어떤 보유세 이런 것들의 기본 방향을 저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든가 이럴 때는 그걸 약간 조정하거나 좀 시기를 좀 조정하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그 정책 변경은 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 방침은 유지하고 세부 사항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 예. 대출 규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15억 원 이상은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고 10억 이상도 얼마 안 나오는데, 서울은 좀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벌써 11억이 넘었다 중위값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올라갈 사다리가 없다 이런 반발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송영길 후보가 말하는 90%까지 하자는 것은 이게 지금 사실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과 똑같고요. 일단 어떤 소득이나 이런 거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그 어떤 부담이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갑자기 집값이 이제 폭락했을 때 이제 하우스 푸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개인 대출 우리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른 수준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부동산 대출 문제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심과 당심이 동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부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민심 속에 뭐 당심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뭐 우리 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적극적인 개혁, 뭐 신속한 개혁 이렇게 또 주장하는 당원들이 있고, 좀 더 이렇게 또 다른 개혁에 대한 생각들도 이렇게 다 편차가 큽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당의 어떤 논의 구조 또 토론이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민주적으로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해 가는 것이 민주정당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을 이제 용광로 같은 정당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당심과 민심의 괴리도 저는 이게 좀 보수 언론이나 뭐 야당에서 만들어낸 그런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뭐
친문 제3후보론 얘기도 나왔었고 한때는 경선을 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마 이 이야기는 그 비주류인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만일 이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제 당대표는 무엇보다도 대선이 있는 해기 때문에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고요. 그 첫 번째가 룰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선 연기론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대선 후보들 전원이 합의하고 또 그것을 당원 투표에 비춰서 또 당원들이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대선 룰 때문에 과거에 너무나 많은 진통을 겪고 당이 뭐 분열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대선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이게 전원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룰을 함부로 고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가 이 남북관계 개선인데 정권 초기에는 굉장히 장밋빛 미래가 비칠 것 같이 보였습니다만은 오늘 돌아보면은 다시 대화가 닫혀버렸단 말이죠. 당대표 되시면 뭐 또 야당도 설득하고 또 북한과도 대화도 하고 뭐 이럴 계획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문재인 정부가 17년에 그 전쟁 위기를 막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북한이 그 미사일 실험을 했고 또 이어서 6차 핵실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공격까지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남과 북이 대화 테이블로 이렇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성과는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거기까지였고 별로 그 북미 대화 뭐 이런 것에 관심이나 의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미국 국내 사정도 있어서. 그러나 이번 바이든 정부는 좀 다르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방안들이 전 문재인 정부와 상당히 근접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남북 관계 진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정권 재창출하면은 내년에는 확실하게 전 미국과 함께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인 진전을 낼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얼마 안 남은 시간 마지막까지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to place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미얀마의 보물 이동경의 뉴스 정면 선거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의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한 미얀마 학생연합회 대표 진밍 씨 만나보겠습니다. 진밍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민파인입니다.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현재 그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항공교통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석사 과정? 네. 한국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온 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8년. 한국 생활 어떻습니까? 한국 생활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옆에서 친구들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이제 좋아졌습니다, 많이. 아, 그래요? 예. 네. 고향은 미얀마 어디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다는 도시 양곤입니다. 양곤. 아, 양곤에서 예. 네. 지금 양곤 상황도 좋지 않을 텐데 그곳 소식은 네. 어떻게 전해 듣고 계십니까?
지금, 솔직히 군부가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그 인터넷 차단을 많이 해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지역별, 통신사별, 그리고 또한 그 시간별로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조건 세 가지가 되어 있을 때, 미얀마 사람들이 그 소셜미디어에서 나와가지고, 특히 페이스북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기서 그 현재 미얀마 상황들을 많이 올립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그러면 진밍 씨 가족도 양군에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예, 걱정 많이 하죠. 예. 걱정 많이 합니다. 자, 지금 화상. 특히, 저는 요즘 네. 말씀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예. 저는 언론에 많이 나와가지고 얼굴 그래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언론에 많이 등장해서 네. 혹시 군부 세력이 해코지 할까봐. 그럼에도. 네,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내서 이렇게 언론에 자꾸 등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렇게 그 정도로 좀 해줘야 그나마 좀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우리는 저기 한국에서 좀 안정하게 있잖아요. 원래는 미얀마에서 같이 싸우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미얀마에서 그 실제로 나가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하면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친구들이 많이 계신가요, 주위에?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만나면 어떤 얘기 해요, 요즘에? 요즘은 만날 때는 그냥 미얀마 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저는 요즘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민주주의 활동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밖에서 못 만나더라도 저기 좀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회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 같이 석사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까? 요즘은 대부분 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예. 민주주의 얘기합니다. 예. 거의. SNS나 각종 활동을 통해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한국 사람들 보면 어떻게 연대의식이나 힘이 좀 나세요? 예,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미얀마에 계신 분들도 알아요. 지금 현재 한국이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1등으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화 연결이 아니고 화상 연결이어서 네. 지금 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 청취자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할 수 있도록 미얀마 민주화 투쟁 지지 호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한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모든 미얀마 사람들은 한국의 지지 및 응원은 지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희를 계속 응원해 주세요. 언젠가 미얀마에서 민주화 꽃이 피울 때는 미얀마 민주주의 역사를 한국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한 미얀마 학생연합회 대표 진밍 씨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준 두 분 나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검찰총장 후보 10여 명의 심사자료를 전달했다. 어떤 후보들이 포함됐습니까? 일단 가장 눈길을 끄는 후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피해자 신분이기도 한데 명단에는 들어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예. 또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금 또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죠.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눈길을 끄는 후보군 중에는 독직폭행의 피해자와 피고인 신분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죠. 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포함이 됐고요. 또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 기수를 굉장히 파괴하면서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적으로. 네. 근데 지금 한동훈 27기, 임문정 30기란 말이죠. 네. 또 한 번 파격할 것인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뭐 경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될 네.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검찰이 이제껏 너무 기수 파괴를 많이 한 적은 없거든요. 예. 윤석열 전 총장 때 기수 파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나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임은정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또 뭐 예. 한동훈 연구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뭐 대기는 좀 쉽지 않다. 예. 그렇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뭐 이렇게 좀 반대적인 두 사람을 이렇게 후보군에는 넣은 걸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A급이 A 뭐 이성윤, 김호수, 조남관, 한동수 정도 된다면 구범선, 양분한, 배성범, 오인서가 B 정도 되고요. 한동훈, 임은정은 다크호스. 뭐 이렇게 분류가 확률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되어 있다.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1순위입니다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피의자 신분이 될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신부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사건에 이 관련한 그 검사가 이걸 뭔가 위조하고 변조했다. 그 뭐 사건 내사 번호도 부여되지 않았는데 예. 뭐 가짜로 부여를 했다. 뭐 이 등등의 어떤 혐의로 조사를 대검 측이 진행하려고 하자 이걸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총장의 최종 후보로 그러니까 최종 후보까지는 뭐 추격이 된 명단에 들어갔지만 낙점까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낙점된다면 그게 이제 온당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제기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변수가 지금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기소를 할지 여부 그리고 검찰 수사를 계속 지속할지 여부를 별도의 제3의 기구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그게 만약에 검찰총장 그 추천위원회 열리기 전에 열려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 상당한 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일단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 건에 관해서 내가 한 게 아니다. 네. 소윤이라 불리죠. 윤대진이 했다. 게다가 당시 법무장관한테 보고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복과 같은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조사도 참여를 했고요. 거기다가 기자회견 비슷하게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 자료 내용이 그겁니다. 직권남용이 아니라 보고 다 했고 내가 아니라 검찰국장이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 입장에서는 이성윤 그 당시 반부패 부장의 어떤 행위 관련해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거든요. 뭐 그게 보도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성윤 지검장의 얘기하고 달리 기소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그래 열리는데 이게 지금 좀 애매한 게요. 만약에 하려면 오늘 수사심의에 추천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예. 오늘 하면 내일 정도 열리고 막 물리적으로 29일이 지금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금 물리적으로 열리긴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추천위원회 회의가 지난 이후에 수사심의가 열릴 것 같고 수사심의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걸 무시하고 기소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기소하기 전에 검찰총장 인사가 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다만 총장 인사가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기소 가능성은 배제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추천위원회가 회의가 29일 예정돼 있고 이게 뭐 또 3명을 추천해서 법무부 장관을 갔다가 법무부 장관을 다시 대통령한테 올리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뭐 기소로 날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뭐 불기소 의견을 줄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권고 사항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예. 검찰은 본인들 스탠스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도 이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기소하는 게 맞다라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냈었는데 그냥 기소했잖아요. 예. 아마 이런 식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사실 이 수사심의회가 뭐 외부 자문을 얻기도 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게 있을 때 이제 얻는 기구긴 한데 이재용 그때 말고는 거의 이재용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이익을 검찰에게 유리하게 결정이 많이 났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나지 않을까. 이 내용 자체가. 근데 그러니까 검찰의 목표는 기소잖아요, 일단. 기소를 그렇죠. 하는 게 목표고 사실상 이거 직권남용죄는 두 가지 꼭 봐야 되거든요. 지금 최근에 직권남용죄 대다수 무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직권남용죄 걸 것 같으면 검찰에서요. 부장급이나 차장급이 일선 검사한 전화 걸면 다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렇게 다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거는 인사하고 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일선 검사가 이것을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과 예컨대 조국 전 장관 때 모습하고 좀 같이 중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야 외부 사람이었고 네. 검찰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대항했다 치고 이성윤 지검장은 같은 검찰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같은 검찰인데 또 더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장이면 예. 거의 검찰 내에서는 넘버 2, 3 정도고 예. 또 이성윤 지검장, 반부패 부장, 검찰국장 지금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검찰 내에서는 좀 안 맞다고. 검찰 내 어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혁 부분하고는 일선 검사들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 친윤석열, 반윤석열 그렇게 이런 저는 겁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당신이 검사냐고 소리 들었던 네가 검사니 하는 이성윤입니까? 예. 후배가 이제 소리를 질렀거든요. 예. 그런 상황까지 맞닿아 있다고. 그렇다면 봅니다. 결론은 기소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검찰은 기소 지금까지 수사를 끌고 왔고 공수처랑 갈등까지 빚었는데 기소를 안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가능성이 얘기 나온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 그 사상 초유의 일이니까 예. 이 차선으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박상기, 조국, 추미애 3명의 전직 장관과 연이어서 호흡을 맞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 전 장관 사태 당시에는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서 대통령과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직보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예. 다만 또 이제 넘어야 될 건 본인도 이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당시에 이제 보고를 받은 주체였다 해가지고 또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또 이제 검찰 내부에서의 기류는 이 정치에 너무 이제 순응하는 검사다라는 평가가 있고 법무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정권과 호흡을 좀 맞췄기 때문에 합리적 검찰 개혁론자다 이런 또 평가가 엇갈리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혹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얘기도 있는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또 뭐 친윤석열 아니냐 이런 얘기 있어서 청와대에서 임명하기 부담될 그렇죠. 테고. 뭐 지역적으로는 호남 쪽입니다. 예. 호남 쪽이고 또 서울대 뭐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맞는데 이제 그 특수통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하고의 관계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예. 있고요. 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반윤석열에 섰기 때문에 이것도 그 나름의 청와대가 임명하기 부담스럽다. 거기에다가 비검찰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 판사 변호사 하다가 왔기 때문에 예. 그 이제껏 뭐 검찰총장 중에 비검사 출신은 없었어요. 예. 그런 게 가장 또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검사 출신 아닌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안 된다는 법률 같은 게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해도 돼요? 사실은? 예,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만 있으면 이제 국민 청구를 거쳐서 사실 그 대상에는 포함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기준이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가능한데 네. 지금까지 비검찰 출신이 왜 단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떤 그 폐쇄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어떤 그 검찰은 검찰이 해야 된다라는 그게 뭐 당연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뭐 예컨대 강금실 장관 할 때도 사실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아, 비검찰이다? 예, 그때도 예. 말들이 많았는데 검찰총장을 비검찰한다? 아마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예. 아닌가 생각. 근데 우리 지금 장윤미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15년 이상이면 돼요. 뭐 저도 가능하고요, 사실은. 예. 그래서 법조 경력만 있으면 가능한 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 검찰총장도 검찰 출신. 이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라는 게 없었는데 네. 꼭 법무부 장관을 비검찰 출신으로 앉히고 검찰총장을 검찰 출신으로 앉히면 그때는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좀 더 나아가서 민정수석도 봐야 됩니다.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었을 때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까지 싹 다 검찰 출신일 때는 뭐 수사 지휘권이든 뭐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주 일사불란하게 돌아갔었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네. 하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리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네.
결국은 이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무래도 이게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냐, 그러니까 수사의 외압을 이제 행사했느냐, 그 단초가 되려면 그 수사 검사였던 사람이 이 문서를 위조한 게 맞느냐, 그렇다면 이게 허용 범위 안에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학의 씨가 야간에 출국을 하려고 뭐 각해무시하라고 하는 본인과 외모가 상당히 유사한 사람까지 대동하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 김학의 씨가 피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할 근거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큰 틀인데 이게 관련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온당한 거냐. 그런 식이면 이 국민적인 의혹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상황이고 피해자 거의 직전의 신분이었던 사람이 그냥 출국을 하는 게 맞고 그 출국을 막지 않는 것이 수사기관의 어떤 정당한 직무 행사인지 거기에는 상당히 법적 평가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김학의가 출국하는 목적은 결국은 도피성인데 그렇죠. 그거 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일 김학의가 출국하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면 이 정부, 이 검찰 엄청 비난을 받았을 텐데. 직무유기의 가능성도 있었고요. 실제로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최초에 뭐 못해서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중지가 돼버렸고요. 본인은 죽을 때까지 안 들어온다고요? 안 들어온다 하니까 뭐 잡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그 사건 파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버렸고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사건은 기소 중지돼 있죠. 네, 사람이 없으니까 조현천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최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또 당시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통해서 계엄 이야기 했다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조현천 사령관 들어와서 본인이 지금까지 국가의 녹을 먹었지 않습니까?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미국에 있다면서요? 미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살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나 안 들어간다 하면은 뭐 도저히 데려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정말 원한다면 어떻게 체포를 하든지 뭐 한 방법도 있긴 한데 또 그 관할 자체가 또 미국 곳이기 때문에 또 인터폴 뭐 작동한 이런 것도 좀 아니고요. 범죄 자체가 결국은 불법 체류잖아요 지금 신분 상태는. 그렇죠. 그럼에도 데리고 올 방법이 없다. 몰라 의지가 더 있으면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수사 당국 관계 당국의 의지 문제다 이렇게 보시네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사실 김학의 사건을 너무 그 출금 그 포인트를 보지 말고 큰 틀에서 좀 봐야 되는데 뭐 많은 요새 논란이 있습니다. 뭐 그 어떤 뭐 과거사에서 이제 일했던 뭐 변호사가 자꾸 글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은 그 시점만 보면 뭔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큰 틀에 보면 엄청나게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 벌써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거, 그래서 2번, 3번 조사를 하면서 실패를 했던 거, 지났던 부분, 그런 까지 고려를 해서 이 사건에서 과연 출국 금지를 하는 게 맞는지까지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술접대 의혹 기소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김봉현 회장도 지금 같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검사 출신 A 변호사 등 이 김영란법이죠.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1회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우리 검찰이 참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술 접대를 받은 세 사람의 검사들이 다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국민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3명이 비슷한 시기에 핸드폰을 동시에 다 잊어버렸잖아요. 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걸 어떻게 납득합니까? 핸드폰 3개를 3명이서 동시에 잃어버렸다. 그건 결국은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검찰에서 기가 막힌 나누기를 해서 99만 원? 4만 원 모자란 96만 원인가 뭐 이랬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재판에서 오늘도 이제 쟁점이 됐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신 것처럼 이게 왜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어야지만 처벌을 받거든요. 이제 기소도 되고 이제 형사 처벌을 받는 건데 왜 1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이 2명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느냐. 그러니까 유흥 접객원과 밴드가 들어오기 전에 이 둘은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총 술값 이것도 536만 원이나 됩니다. 거기서 이 밴드 비용 55만 원을 제하고 왜냐하면 밴드 들어오기 전에 갔으니까 그걸 머릿수로 나누면
96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그 후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하신 분에 있었으면은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이 술자리를 마련한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와 김봉현 씨에 대해서는 이 술자리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그래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기소 자체를 96만 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중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기소한 만큼 판단합니다. 법원은 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겠죠. 네.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